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2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개화기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공부를 하고 흥선대원군 쫓겨나고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적어도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번 강의도 열심히 좀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멋지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제목은 흥선대원군과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제목만 딱 봤을 때에는 흥선대원군이 주도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 쫓겨난 다음에 바로 강화도 조약이 다른 주체에 의해서 체결이 된 거죠.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이런 개방을 하는 강화도 조약 같은 거는 전혀 조약을 맺으려고 안 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은 개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상수교 거부를 위해서 서양의 두 국가와 싸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뭐죠? 조선과 프랑스와의 전쟁 병인양요, 조선과 미국과의 전쟁 신미양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까지 했었던 흥선대원군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바로 이 민씨 세력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흥선대원군 한 문제, 강화도 조약 한 문제, 그리고 어디선가에서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한 3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0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혁정치는 대내 정책이에요. 대내.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냥 그거 한마디면 끝이고요. 대내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 이전의 시기는 뭐였죠?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한 이후부터 1863년 철종 사망해서 바로 고종이 즉위할 때까지, 즉 1800년부터 1863년까지의 이 시기는 바로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3년간이 되는데 이 시기는 바로 세도정치죠. 세도정치. 자, 세도정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들이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왕권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왕권 약화. 여러분 왕조에서 조선은 전제군주국가죠. 왕조에서 왕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권이 약화된 게 세도정치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국가 발전에 노력을 했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망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파탄 났다. 여러분, 이들은 관직을 가지고서 돈벌이 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죠? 매관매직. 이 매관매직으로 바로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인물은 바로 지방관이 된 인물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 탐관오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민생은 너무나 흉흉했다. 민생은 정말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 봉기가 정말로 많이 일어났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조선 팔도 가운데에서 3일에 한 건은 꼭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도 정치를 마감을 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은 이 두 가지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서 바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왕권 강화책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 대내 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핵심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부흥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일으켜가지고 바로 혼란에 빠진 흉흉해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의 또 하나의 대내 정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예요. 핵심은 두 개라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치, 대내 개혁은 참 많은 그 대내 정치, 대내 개혁을 내놓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의 참 다양하고 많은 모든 대내 정치의 개혁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왕권 강화책 아니면 경제 부흥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왕권을 색깔을 계속 요 색깔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연히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을 한 얘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세도 정치 혁파, 세도 정치를 없앴다. 이제 집에 가, 정치 그만해, 세도 가문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까지 바로 비변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바로 세도 가문의 아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야만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비변사 없애버리고 맙니다. 비변사를 축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의정부 안에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기능은 의정부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 기능은 그 삼군부를 다시 조선 건국 초에 있었던 삼군부, 그런데 없어졌던 삼군부를 다시 부활해가지고 바로 삼군부한테 군사적 기능을 맡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전을 또 편찬을 해요. 그 법전 이름이 뭐냐? 대전회통이라는 겁니다. 대전회통 편찬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국대전이 영조 때 속대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조 때 대전통편으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전회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요거 기억해 주세요. 또 이 대전회통에 대한 그 행정규칙으로서 육전조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전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왕권, 이 실추된 그런 어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경복궁 중건하게 된다라는 거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계속 그냥 불탄 채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근데 이 경복궁을 다시 재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경복궁 중건할 때 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니까요. 뭐 했죠, 여러분? 당백전 발행했죠. 당시 그 기본적인 그 화폐인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일당 100, 100배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당백전을 남발하면서 바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가 폭등을 하는 이런 어떤 경제 악영향을 끼쳤죠. 자, 그리고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백전 발행하고 또 원납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납전. 경복궁 중건을 원하는 사람은 기부금을 내게 하는 원해서 납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는 이 기부금인데 사실은 이거 강제였어요. 그래서 원해서 납부하는 기부금이 아니라 원통하게 납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가장 큰 게 두 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왕권 강화책은 이렇게 4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부흥에서 민생 안정을 취하려고 했었던 정책으로서 바로 서원 정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은 원래
사림들이 만든 지방의 사립학교가 바로 서원인 거죠. 아, 그런데 당시 서원은 각 지방마다 바로 깡패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을 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서원을 정말 너무나 무서워하면서 동시에 이 서원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서원을 전국에 650개 정도 너무 많았던 이 서원 가운데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모두 서원을 없애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또 시정합니다. 삼정문란 시정. 네. 여러분, 삼정이라고 하면 뭐 전군환으로 외우시면 좋다 그랬었죠. 전군환. 네. 삼정 가운데에서 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여러분? 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은결이었죠. 은결. 네. 그래서 이 은결을 색출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다시 토지 조사 사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군포 문제는 뭐가 있었죠?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 당시 양반이 전체 인구에서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 양반은 면제였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양반도 군포를 내는 호포제로 군포 제도를 바꿔요. 호포제 실시하고, 자, 그다음에 당시 삼정 가운데에서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환곡은 고리대가 문제였죠. 그래서 많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환곡을 안 빌리려 그러니까 강제로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강제로 실시한 게 바로 환곡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운영 시스템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창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책이 나오지만은 그것을 또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흥선대원군의 대내 개혁 정책은 바로 왕권 강화책과 경제 부흥에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딱 잡으시면서 각각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와 동시에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제가 판서로 쓴 것은 대내 정치, 대내 개혁이라는 것이고,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여러분 뭐죠? 통상수교 무슨 정책? 거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의 두 나라와 충돌을 빚어가지고 2번이나 전쟁을 벌였다. 그 전쟁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또 암기법 만들어놨어요. 요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예를 들어서 한성근이 어떤 전투를 벌였는데 그게 어느 양요게 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샥 병인양요 이렇게 딱 잡아내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순서도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바로 일거양득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할 수 있는 그 좋은 암기법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요게 꽤 좋아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여러분 암기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병제병, 한문 정양책, 오신 광어척. 좀 길어 보이지만 몇 번 중얼중얼 해보면은 금방 잘 외워집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병제병, 자, 외우십시오. 병제병. 한문 정양책, 오신 광어척. 외우셨나요? 한 번 더. 병제병, 한문 정양책, 오신 광어척. 이렇게요. 자, 외워보십시오. 네, 외우셨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네. 자, 기억이 나십니까? 네. 병제병, 한문 정양책, 오신 광어척. 이거면 우리 한능검은 그냥 해결입니다. 해결. 네. 자, 양요 나오면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여러분, 이 양요 문제 나오면 이거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놓으시고 쭉 적으신 다음에 다 적을 필요 있나요?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금방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병제병의 병이 병인양요고요.
네, 오신 광어척의 신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이 되겠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네, 그래서 저 병부터 네, 쭉 가서 척까지가 된다라는 건데요. 네, 간단합니다. 병인양요의 원인은 바로 병인 박해죠. 네, 병인 박해. 뭘 박해한 거죠? 천주교를 박해한 거죠. 병인년에. 자, 그래서 같은 연도에 1866년이라는 겁니다. 모두 1866년이에요. 1866년에 일어난 것으로서 병인양요보다 먼저 있었던 게 바로 병인 박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프랑스 천주교 신부가 12명이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 천주교를 탄압을 하면서 이들을 모두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잡히고요. 3명은 이제 탈출을 합니다. 프랑스 신부 3명은 탈출을 해요. 그리고 그 잡힌 9명은 바로 이 병인 박해 때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 가운데에서 가장 대대적인, 가장 대규모의 박해가 바로 병인 박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프랑스 신부가 바로 청나라에 있었던 그 프랑스 함대한테 알리고 그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 양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건 바로 이 제입니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제인데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너럴 셔모노는 그 미국의 상선인데요. 당시 무장도 하고 있었던 미국의 상선이에요. 이 제너럴 셔모노가 바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평양에 정박을 한 다음에 평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처음에는 통상을 요구를 하다가 우리가 거부하니까 바로 이들이 안 가고 행패 부리다가 결국 평양의 국민들한테 바로 제너럴 셔모노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너럴 셔모노가 이제 대동강에 이제 푹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침몰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모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제너럴 셔모노가 결국 다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선원들이 다 죽었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5년 후에. 그래서 5년 만에 미국이 쳐들어온 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기는 병인 박해하고 병인 양요의 사이에 있어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요. 자, 그 다음에 이 5가 뭐냐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르트는 독일의 상인인데 독일 상인이 또 통상수교를 또 요청하러 우리나라 들어왔다가요. 우리가 또 거부하죠. 그래서 오페르트가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또 거부하죠. 그러자 오페르트가 가지 않고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를 도굴을 해서 그 남현군의 그 유고를 가지고서 협상카드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한테 니네 아빠 유골 내가 갖고 있지. 통상수교 허락해주면 니네 아빠 해골 돌려주지. 그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성공하지 못하고요. 땅을 파다가 도굴을 하다가 날이 밝아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도굴 미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통상수교의 거부 의지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양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물러나고 미국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라고 하는 아주 척화의 즉 화친을 배척하는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아주 강하게 천명을 하는 비석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5개는 병인양요의 내용이고 요렇게 2개가 신미양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한성근이 문수산성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병인양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면은 신미양요 그럼 여러분 오답이라는 걸 잡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정족상선 전투에서는 양원수 양원수 부대가 또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은 뭐냐? 책 뺏김. 여러분, 외교장각 의궤 이때 프랑스가 떠날 때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암기법은 아무튼 단순한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책 뺏김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에는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이 분전하였으나 열심히 싸웠으나 모두 전멸하고 어제연 장군도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만 정리하신다면 아마도 양요 나오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병제병, 한문정양책, 오신광어책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병제병, 한문정양책, 오신광어책 합쳐서 병제병, 한문정양책, 오신광어책.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이 이제 다 통째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얼마큼 떠오르십니까? 하나, 둘, 셋. 네,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대내 개혁 정치와 대외 정책에서 그 대외 정책 때문에 일어난 두 개의 전쟁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흥선대원군 쫓겨났다라는 거죠. 흥선대원군 쫓겨나고 누가 권력을 잡게 되냐면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쫓겨나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인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쫓겨났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이제는 통상수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상개화로는 이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니까 더욱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겠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하야 뭐 당연하고, 그리고 운요호 사건. 이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통상수교의 그 수용의 분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바로 일본하고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화도 조약이라고 그러죠. 강화도 조약. 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1년 전에 운요호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운요호는 일본의 군함이에요. 이 운요호가 강화도 지역으로 접근을 해 와가지고 바로 그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초지진에서 운요호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 포격을 하거든요. 맞추려고 대포를 쏜 게 아니라 그 앞쪽에다 경고 포격을 한 거예요. 경고 사격처럼 이렇게 더 이상 오지 마 하면서 빵빵 쐈는데, 운요호는 거기에 이제 대응 포격을 하면서 강화도에 정박을 한 다음에 강화도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게 운요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도 일본이 나쁜 짓을 한 건데, 일본은 뭐라고 계속 빌미를 꼬투리를 잡냐면 우리가 먼저 쐈다. 조선군이 먼저 쐈다. 이거는 그 일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우리하고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리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은 좀 나빴겠죠, 우리가. 하지만 당시 이런 어떤 개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1875년에 운요 사건 이후에 바로 그 조약 협상을 막 체결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이제 1876년에 체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일수호 조규를 강화도에서 체결을 해서 우리는 별명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조일수호 조규의 별명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다라는 거. 물론 이게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었죠?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닫혔던 문을 열고 개방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4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4개인데요. 항해 자치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항해 자치. 금방 외워주실 거예요. 자, 일단 항구 개방. 항구를 개항을 하라. 이것이 또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내내 일본하고 부산을 통해서 계속 그 교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부산항 말고 다른 2개의 항구를 더 개방을 하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구했어요. 그래서 부산 이후에 부산 다음에 바로 원산 다음에 인천. 그래서 원래부터 교류하고 있었던 부산에다가 원산하고 인천을 추가해서 부산, 원산, 인천을 통해서 바로 일본이 바로 우리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는 해안 측량권. 일본이 우리한테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해안 측량권. 자, 그리고 자는 뭐냐면 자주국이다.
강화도 조약 이 조일소조약의 제1관 제1조의 내용이 조선은 자주국이다예요. 아니 왜 이런 말을 일부러 집어넣었을까? 당시 그 조선은 청나라한테 가장 많은 그 간섭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과 같은 속방과도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그 종주권을 그런 어떤 청나라가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한 어떤 우선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도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항을 일부러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외법관. 조선 영토 내에서 일본인하고 조선인이 조선 영토 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 영토 아니니까요. 우리 조선이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법이죠. 네, 외국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치외법권이에요. 그래서 조선 안에서 외국법인 일본법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 타려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시 그 근대적인 조약,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특히 해안 측량권하고 이 치외법권은 정말 조선의 주권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항해 자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인 역사적인 의의는 개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이런 그 사연을 통해서 체결을 했는데요. 일본은 같은 해 무려 2개나 추가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같은 해 1876년에 2개의 조약을 추가해서 또 일본과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좌우는 뭐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조일수호조교 부록과 조일무역규칙 이렇게 2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단 조일수호조교 부록에서는 거류지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이 그 개항장 안에서 아까 우리 개항했잖아요. 개항장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기서 살고 또 장사도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러니까 일종의 일본 타운이죠. 네, 그런 거를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설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 이쪽을 보시면 자, 무로 외워주시면 참 좋은데 무. 네. 양곡 무제한 유출, 쌀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곡식을 무제한으로 일본이 사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일본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탈취해가는 게 아니라 사가는 겁니다. 사가는 거예요. 당시 조선 쌀은 일본 쌀보다 더 싸고 그리고 일본 쌀보다 더 맛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 쌀을 많이 사가면 사가는 만큼 이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사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해서 우리가 또 들어주고 맙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때 조선은 조선 쌀을 바로 그 일본에다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만 돈 버냐면 지주하고 상인들만 돈 벌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에서 먹을 수 있는 먹어야 하는 양까지 바로 일본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선 땅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곡식의 양이 줄어요. 네, 그래서 쌀값이 막 오르게 되니까 우리의 조선 국민들은 이제 굶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증폭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관세. 여러분 그 일본의 상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이건 어떤 외국이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바로 우리 조선 조정이 그 외국한테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관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 땅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없애달라, 관세 없이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자 또 이거를 들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2개는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일 통상장정, 요거는 1883년이 되는데요.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바로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규정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 무제한은 일단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둬요. 그게 뭐냐면 방공령입니다. 네. 곡식의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명령을 바로 방공령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국가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지방관, 도의 관찰사가 내리는 도에 적용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경도 방공령 그러면 함경도의 최고지방관이 누구죠? 네, 함경도 관찰사죠. 함경도 관찰사가 내리는 명령으로서 그 함경도 방공령은 다른 도에는 적용이 안 되고 함경도에만 적용이 되는 방공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경도 관찰사가 우리 함경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곡식이 유출이 되면 함경도 주민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곡식의 일본으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바로 방공령 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이때 신설된 이 방공령 규정을 통해서 1889년, 1890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방공령을 많이 선포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네, 방공령은 전부 실패입니다. 전부 실패. 네, 이거는 이제 국권 수호운동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방공령은 실시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무관세 규정도 바꿉니다. 네,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게끔 바꾸는데 아주 소액이에요. 소액이지만 아무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우리한테 아무튼 유리한 거죠. 이 규정은. 이 두 개 우리한테 유리한 규정을 일본이 인정을 해주면서 내주면서 우리한테 일본은 우리한테 엄청난 거 하나를 뺐죠. 그게 뭐냐면 최애국 대우라는 겁니다. 일본을 우리 조선이 일본을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국가한테 일본 말고 다른 국가한테 우리 조선이 어떤 특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본한테도 그런 어떤 똑같은 특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최애국 대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 안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국가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본이 받는 혜택 말고 또 어떤 새로운 혜택을 다른 국가가 받게 되면 적어도 그 국가와 동등한 그런 어떤 혜택이 일본한테서도 생기는 그런 어떤 대우가 바로 최애국 대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가 바로 강화도 조약의 이 부수 조약들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또 나오게 돼요. 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어느 나라다? 네,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일본과 체결한 이 조약은 조일소 조규가 된다. 별명 강화도 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서양 국가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자, 맞춰볼까요, 여러분? 또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 네, 그래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일본이고, 그리고 일본 이후에 일본은 서양이 아니니까요. 서양과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을 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거는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책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수신사. 이 수신사는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공식 사절단인데 당시. 네, 그래서 수신사는 어디로 갔냐면 당연히 일본으로 갔겠죠. 일본으로. 네. 당시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네. 황준센, 황준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황준센. 네. 황준센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 네. 청나라의 외교관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황준헌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나라의 외교관이죠. 네, 이 사람을 바로 일본에서 김홍집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네,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뭐 말은 안 통하니까 이제 필담을 나눴겠죠. 이렇게 붓을 이렇게 쫙 써서 이게 황준원한테 보여주면 황준원이 하오 뭐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장을 또 써주면 이제 김홍집이 뭐 이랬겠죠. 네. 자, 그래서 네, 이 황준센이 바로 김홍집한테 앞으로 조선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김홍집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동의하게 되면서 김홍집이 이제 네, 수신사 업무를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귀국할 때 이 황준원으로부터 황준센으로부터 그거 좀 내용은 좀 정리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가지고 김홍집이 황준원한테 그래서 황준원이 김홍집이 갈 때 김홍집한테 들려준 네, 책이 바로 이 조원 책이 바로 조선 책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은 조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센의 조언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언의 내용. 그래서 조선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책과 전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책략의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 황준원이 한 말인데 조선의 적은 조선의 적은 가장 큰 적은 누구냐? 황준원의 말이에요. 러시아다. 아라사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조선의 가장 큰 적이고 이 적을 막기 위해서는 세 나라하고 조선은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선은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리고 미국과 이 책에서는 미방이라고 썼어요. 미방은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중국인 청나라하고 조선은 이미 충분히 친하고 그리고 일본하고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미 연결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 미국하고는 공식적인 수교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이 미국하고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바로 청나라가 미국과 조선과의 사이를 다리를 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선을 제의한 게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홍집이 이 책을 가지고 조선으로 귀국을 했더니 조선 정부,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에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미국과의 그 수교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얻기 위해서 조선 책략을 전국에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전국에서 유생들이 이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반대 상소를 막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황한 조선 정부는 그 반대 상소를 올리는 대표를 유배 보내고 처형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반대를 물리치면서 결국 미국하고 수교를 맺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자,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외워주세요, 여러분. 최치거미관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이 바로 이 미예요. 미국하고 체결을 했다라는 거고, 자, 최애국대우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최애국대우. 자, 그리고 치는 취해법권. 미국하고 맺은 것도 취해법권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는 이거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거중조정 조항이라고 해서요. 자,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거중조정. 거는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거주한다. 어딘가에 거주한다, 머무른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머무른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중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뭐의 중간이냐면 두 나라 사이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즉 거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나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나라 사이에 뭔가 좀 불화가 있는 싸우려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 끼어드는 게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게 바로 거중이에요. 그래서 거중을 해가지고 두 나라를 조정을 해준다라는 게 바로 거중 조정 조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A나라하고 B나라가 바로
거중 조정의 약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A나라가 그런데 그 이후에 C라고 하는 나라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막 전쟁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B나라가 A나라와 C나라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어요. 즉 중간에 끼어들어요. 거중을 해가지고 A나라와 C나라를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D나라가 이번에는 B나라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A나라가 중간에 또 거중해가지고 끼어들어서 B와 D의 둘 사이에서 조정, 중재를 해주기로 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거중조정 조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대국인 미국한테 유리한 겁니다. 여러분, 약소국인 조선이 어떤 다른 나라하고 문제가 생기면 강대국인 미국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고 또 간섭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강대국인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약소국인 조선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은 역시 또 미국한테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관세. 우리가 무관세가 얼마나 나쁜 건지를 바로 일본과 그 무관세 규정인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치검의관 이런 식으로 조무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되니까 바로 미국에서 조선으로 최초의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부임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미국한테 그 먼 미국의 우리 조선 공사를 미국에 파견할 만큼의 그런 어떤 여력이 안 돼서 그냥 미국에 한번 인사하러 갔다 와요. 그 미국에 인사하러 갔다 온 그 사절단은 뭐라고 하냐면 보빙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인사차 거기 가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거를 공부하고 돌아오고요. 돌아올 때 서양까지 같이, 그러니까 유럽까지 같이 한번 보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빙사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프랑스하고 또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프랑스는 이 종교의 포교의 자유를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종교의 포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전까지 프랑스는 박해도 받았잖아요. 병인 박해. 바로 무슨 종교입니까? 천주교다라는 거죠. 자, 다음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었잖아요. 이모군란 직후에 바로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청나라하고 조선이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은 바로 청나라한테 아주 유리한 그러한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에는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그 어떤 주도권, 종주권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에서는 다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바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어떤 종주권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 이후에 바로 이 규정상으로는 청상인의 내륙 진출이 안 되는데요. 이 규정 이후에 이 규정을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내륙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청나라 상인이 조선과 교류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선과 청나라의 접경 지역, 즉 압록강과 두만강의 이 국경 지역에서만 바로 청나라 상인이 조선 상인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내륙 안으로 깊숙이 서울에 들어와서 이렇게 청나라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흥선대원군과 그리고 흥선대원군 퇴진 이후에 바로 개방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강화도 조약, 그리고 조무소 통상조약과 같은 서양과 맺은 조약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2문제 그리고 3문제 어쩌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